시니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역사 해설은요, 마음 한구석이 참 무거워지는 우리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목 그대로 조선 왕실 최고의 비극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의 어린 조카를 짓밟고 왕자에 오른 세조, 그리고 그 참혹한 역사의 희생양이었던 단종의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단종이라는 이름 두 글자만 들어도 벌써 가슴이 턱 막히고 시려오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권력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드라마나 책을 통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라디오 사연 들려드리듯이 조금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이 슬픈 이야기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드는 참 안타까운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의 질문처럼 그 어린 단종을 지켜줄 어른은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사극을 보면 어린 왕이 즉위하면 왕실의 큰어른인 대비마마가 발을 치고 수렴청정을 하면서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하지만 단종의 상황은 정말이지 너무나 기구했습니다. 단종이 12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그 넓고 차가운 궁궐 안에는 단종을 품어줄 어머니도 할머니도 안 계셨습니다. 어머니 현도광후는 단종을 낳고 단 하루 만에 돌아가셨고요. 할머니 소원왕후 역시 일찍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 무서운 권력 다툼의 한가운데에 부모도 어른도 없이 12살 소년이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셈입니다. 제1장 두 왕자의 엇갈린 운명입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완벽한 정통성을 가진 조카와 왕이 되기에는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났던 야심만만한 삼촌의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네, 단종과 수양대군이죠.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이 본격적으로 얽히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화면에 아주 크게 적장자라는 단어가 띄어져 있죠.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왕이 되기 위한 가장 완벽하고 절대적인 조건이 바로 이 적장자였습니다. 정실 왕비가 낳은 맏아들이라는 뜻이죠. 아무리 개인의 재능이 뛰어나고 훌륭해도 이 피의 정통성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양대군은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애초에 왕이 될 운명은 아니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수양대군을 한번 보실까요? 5살에 그 어려운 유교 경전을 줄줄 외웠다고 해요. 무예 실력도 엄청나게 출중했고요. 심지어 아버지 세종대왕을 도와서 한글을 만드는데도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야말로 문무를 완벽하게 겸비한 인재였죠. 반면에 단종은 조선 건국 이래 최초로 궁궐 안에서 태어난 진정한 로열 베이비였습니다. 완벽한 능력치를 가진 삼촌과 완벽한 핏줄을 가진 조카, 궁궐 안에 엄청난 긴장감이 감돌 수밖에 없었겠네요. 수양대군같이 뛰어난 왕자는 오히려 권례에서 아주 큰 경계의 대상이 되었겠어요. 제2장 12살 어린 왕 단종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엄청난 사랑 속에서 자라던 새손 단종에게 너무나도 일찍 견딜 수 없는 거대한 시련이 닥쳐옵니다. 화면에 나오는 시간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1450년에 단종의 가장 든든한 방패였던 할아버지 세종대왕이 승하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버지 문종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단 2년 만인 1452년에 그만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정말 너무 가혹한 운명입니다. 할아버지에 이어서 아버지마저 잃고 고작 12살의 어린 나이에 덩그러니 큰 상복을 입은 채로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거잖아요.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막막했을까요? 바로 이때 등장한 정말 기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황표정사라는 제도입니다. 어른도 없이 홀로 남은 어린 왕을 대신해서 권력을 쥔 김종서 같은 대신들이 정치를 자기들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황표정사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신하들이 왕을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신하들이 벼슬아치 후보 3명의 이름을 올릴 때 자기들 입맛에 딱 맞는 사람 이름 위에다가 노란색 표식, 즉 황표를 딱 붙여서 왕에게 올리는 겁니다. 그럼 어린 단종은 그 노란 딱지가 붙은 곳에 붓으로 점만 콕 찍는 아주 기계적인 결제만 해야 했던 거죠. 왕의 권위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죠. 권력에 대한 욕심이 누구보다 남달랐던 수양대군은 과연 이 상황을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고만 있었을까요? 호스트 A, 절대 아니죠. 하지만 수양대군은 아주 교활하고 치밀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종을 위해서 명나라의 사신으로 직접 다녀오기도 하고요. 또 단종의 혼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도 하면서 아주 완벽하게 충신 노릇을 합니다. 나는 조카를 지키는 참 착하고 든든한 삼촌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연기를 한 겁니다. 제3장 핏빛 쿠데타 개유정란입니다.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던 수양대군이 드디어 권력을 향한 끔찍한 사냥을 시작하게 됩니다. 포스트 A, 이때 역사상 가장 섬뜩한 명부가 하나 등장하죠. 화면 중앙에 있는 살생부입니다. 말 그대로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릴지 적어놓은 끔찍한 명부입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뛰어난 책사였던 한명회와 함께 이 살생부를 아주 꼼꼼하게 작성합니다. 그리고 어스름한 달빛이 내리던 밤, 단종을 지키던 가장 강력한 신하이자 백두산 호랑이라 불렸던 김종서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그를 무참히 살해해버립니다. 세상에, 기어이 끔찍한 피바람이 불고 말았군요. 어린 조카를 지켜주던 충신들을 삼촌이 단숨에 다 베어버린 거네요. 화면에 보이는 연도 1453년 계유년입니다. 이 피 튀기는 하룻밤의 반란을 우리는 계유정난이라고 부릅니다. 수양대군은 이 반란을 통해서 정적들을 모두 숙청하고 조정의 모든 실권을 완벽하게 장악해버립니다. 13살 단중은 이제 궐 안에서 철저하게 혼재가 되었고요. 수양대군의 숨막히는 압박 속에 하루하루 피를 말리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제4장 슬픈 유배지 청령포입니다. 결국 단종은 계유정난이 일어난 지 딱 2년 만에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수양대군이 기어코 조카의 자리를 빼앗고 조선의 7대 왕 세조로 즉위한 것이죠. 모든 것을 빼앗긴 단종은 머나먼 강원도 영월로 쫓겨나듯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포스트비 화면에 청령포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야말로 육지 속의 외딴 섬이었군요. 앞으로는 깊고 푸른 강물이 빙 둘러싸고 흐르고 있고 뒤로는 깎아지른 듯한 험준한 기암절벽이 꽉 막고 있으니까요. 나룻배가 없으면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야말로 창살 없는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저 적막한 곳에서 어린 단종은 흩어진 돌탑을 쌓고 높은 절벽에 올라서서 하염없이 강물만 바라보며 서러운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포스트 A, 당시 단종이 그곳에서 직접 지었던 시가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통한 새 한 마리 궁중에서 나온 뒤로 외로운 봄 그림자 푸른 산을 헤매네. 하늘은 귀 먹어서 저 하소연 못 듣는데 어쩌다 서러운 이 몸 귀만 홀로 밝았는 거. 포스트 B, 얼마나 뼈에 사무치게 외롭고 서러웠으면 자신의 귀만 밝아져서 온 산의 슬픈 울음소리가 다 들린다고 표현했을까요? 우리 시니어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 참 가슴이 미어지실 것 같은 시입니다. 여기서 정말 간절한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그렇게 쫓겨난 단종을 끝내 다시 구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래도 명색이 조선의 진정한 핏줄을 이은 왕이었는데 목숨을 걸고라도 단종을 지키려 했던 충신들은 정말 없었던 건가요? 있었습니다. 단종의 또 다른 삼촌이었던 금성대군, 그리고 성삼문, 박팽년 같은 분들이죠. 우리가 사육신이라고 잘 알고 있는 이분들이 억울하게 쫓겨난 단종을 다시 왕으로 모시려는 이른바 단종 복위운동을 아주 비밀리에 준비했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다시 바로잡으려고 목숨을 건 거군요. 하지만 참혹한 실패와 뼈아픈 배신으로 끝이 나고 말죠. 네, 그렇습니다. 거사를 눈앞에 두고 내부에서 김질이라는 자의 밀고가 써지면서 모든 계획이 순식간에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육신은 세조의 잔혹한 고문 앞에서도 끝까지 단종을 나의 왕이라고 부르며 절개를 지키다가 아주 처참하게 처형당했습니다. 이때 세조의 편으로 변절했던 신숙주를 향한 백성들의 원망이 얼마나 컸으면 금방 상에서 쉽게 쉬어버리는 나무를 숙주나물이라고 부르면서 그 배신을 비꼬았겠습니까? 제5장, 비극적인 죽음과 저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계속되는 단종 복위운동은 역설적이게도 단종의 목숨을 옥죄는 명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되는 불씨라면 핏줄이고 뭐고 아예 짓밟아버리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포스트비, 화면에 17세라는 숫자가 덩그러니 떠있네요. 설마 단종이 세상을 떠난 나이인가요? 너무 어린데요? 네, 맞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같은 역사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을 맸다고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세조가 내린 사약 혹은 세조의 지시로 목이 졸려 살해당한 타살이 분명해 보입니다. 너무나 총명하고 예의 발랐던 조선의 찬란한 미래가 될 수 있었던 그 완벽한 정통성의 소녀는 그렇게 17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삼촌의 손에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종의 그 억울한 피는 그대로 마르지 않았습니다. 조카를 죽인 후 세조의 악몽 속에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알탄하게 됩니다. 원한에 사무친 그녀는 세조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네가 죄 없는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 역시 너의 아들을 죽이겠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그 피 맺힌 한이 꿈을 통해서라도 폭발한 거군요. 어린 조카를 무참히 죽이고 빼앗은 그 피 묻은 왕자가 결코 편안할 리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의 그 저주 섞인 말이 시가 된 걸까요? 제6장 권력의 허무한 결말입니다. 조카의 피를 밟고 올라선 세조의 핏줄에도 아주 끔찍한 비극이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바라고 바랐던 왕좌를 차지했지만 세조의 노년은 그야말로 공포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호스트 A의 저주가 있었던 직후 세조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끔찍이 아끼던 장남 의경 세자가 20살의 나이로 돌연사합니다. 그리고 왕위를 이은 둘째 아들 예종 역시 불과 즉위 14개월 만에 요절하고 말죠. 게다가 세조 본인마저 온몸에 끔찍한 종기가 나고 고름이 줄줄 흐르는 극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호스트비 조카이자 형님의 맏아들을 죽인 죄일까요? 본인의 맏아들도 그리고 후계자도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군요. 세조 본인마저 온몸에 썩어가는 피부병으로 끔찍한 죗값을 치른 셈이고요. 호스트비는 환연에 떠있는 인과 응보라는 네 글자가 정말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자신이 지은 그 잔혹한 죄에 대한 대가를 고스란히 돌려받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권력을 탐해서 핏줄마저 무참히 베어버렸지만 결국 역사는 세조의 그 끔찍한 잔혹함을 결코 용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조가 죽고 수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백성들의 마음속에 세조는 조카의 피를 묻힌 찬탈자로 각인되어 있죠. 심지어 오늘날 세조의 무덤인 광릉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 5점 만점에 1점이라는 아주 싸늘한 반응이 남아있을 정도로 피로 세운 권력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매섭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역사해설을 마치면서 시니어 청취자 여러분께 이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목적이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수양대군이 비록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큰 뜻이 있다고 변명할지라도 조카를 죽이고 수많은 충신들을 학살한 그 끔찍한 수단은 결단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세조의 그 처참한 말로가 똑똑히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단종과 수양대군의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과정이 올바르지 못한 권력은 결코 박수받지 못하며 잔혹한 수단이 낳은 결과는 참혹한 허무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화면에 띄워진 이 묵직한 질문을 오늘 하루 조용히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